1조 5천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중국은 그 정도 자금을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이 커가는 거를 진짜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결국 거기는 일단 내수 시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뭔가 수익 모델을 찾으면서 계속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려면 기존의 규제들과 많이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기존의 규제와 부닥치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국은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 제약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임상 1상, 2상, 3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생략해서 시장에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주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세이빙이 많이 됩니까? 결국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산업을 육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미중 사이에 껴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급성장 중인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제동을 탁 거는 거잖아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에 이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미중 싸움에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가 약간 뭔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CDMO의 글로벌 경쟁력은 탑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만 이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우리만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있겠지. 특히 저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취지는 뭐냐면 미국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말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나 그런 시설들, 그런 회사들한테 뭔가 베니핏을 주기 위한 조건들이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도전적인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본이 그럼 그렇게 하고 일본이 지금은 후지필름이라는 일본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오, 분야를 바꿨네요. 그렇죠. 바꿨습니다. 카메라 회사에서 CDMO 회사를 바꿨어요. 우와. 필름 만들다 갑자기 약 만든다고요? 네. 그게 맞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CDMO 시장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 노보 노디스크도 큰 CDMO를 샀어요. 그다음에 인도도 CDMO를 해가지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술력은 좋긴 하지만 그냥 웃고 앉아있을 땐 절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되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한테만 수혜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가 43조 원대였습니다. 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バイオ、フュージョンエネルギー、あらゆる面で世界にごして競争できる投資支援パッケージを作ってまいります。From the US and Canada to the UK and India, our international presence spans east to west, offering expertise, innovation, and reliability over the entire life cycle of a drug.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한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쌤이 보셨을 때는 그러면 이게 반도체를 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를 좀 성장시키려면 어떤 거를 좀 발전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산업의 에코시스템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적에서 본다면 결국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집단들, 여러 두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산, 학, 연, 병
이 네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적으로 가느냐. 이 생산적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많이 보죠.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 생명과학 클러스터 및 그 허브로 MIT와 하버드를 중심으로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연구소 및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요. 결국 보스턴은 MIT도 있고 아주 많은 좋은 인력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입지로도 베스트였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나온 기술들을 디벨롭할 수 있는 병원과 그리고 기업들의 모양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지. 예. 근데 보스턴을 가보면 학교에서 나온 혁신 기술들이 있어요. 그 혁신 기술들을 보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오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여기 가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제약회사 대표가 피자를 사들고 그런 데 와요. 그래가지고 네가 저번 한 달에 뭘 했는데 이번 동안 뭐 했어? 이걸 얘는 계속 듣는 거예요. 와, 공부 잘하니까 피자도. 야. 그리고 나서 피자에 관심이 춘대잖아.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그게 사업적 의미로 갈 수 있게 뭔가 계속 도움을 주면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자기가 M&A를 하거나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 클러스터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클러스터를 만들 때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그렇죠, 해서 바이오 따로 클러스터. 이렇게 네, 단지를 그냥 만들고. 그래서 1층에 어디 들어오고 2층에 누가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의 하드웨어적인 걸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스턴은 정부도적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이 좀 주도할 수 있게 민간이 편안하게 혁신 기술들이 나와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의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R&D 예산 같은 거를 더 많이 좀 늘려야 되겠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 슈카 씨 같은 분들이 기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좋은 저요? 생각이신데. 아니 우리 건물주께서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같은 힘없는 그런 소시민이 서로 돈만 해봐야. 누가 돈 많은가 싸운다. 이렇게 싸워라. 하시죠. 슈카 씨랑 건물주 가서 저한테 펀드를 만들어주면 제가 바이오 펀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예. 유민상까지 다 같이 끌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생태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들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여기까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는데 정부가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2005년도에 이렇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정부가 다 돈을 내서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술성 특례 상장은 숫자에 관계없이 네. 상장을 해서 일반인한테 설명을 해서 네 펀드를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기술성 특례 상장을 만드는 거죠. 규제를 좀 느슨하게. 예. 또 하나는 벤처 육성 정책이 강력했습니다. 학교, 교회 내 창업, 연구원 내 창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네.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제는 20년이 지났어요. 그 제도들은. 산업이 발전을 했고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이전에 정비를. 기초 R&D에서 육성하는 그 제도가 아니고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게 바이오 육성 아니면은 진짜 혁신 기술이 들어온 그런 육성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벤처 어떤 기술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경험인 거거든요. 경험을 계속 많이 해서 임상의 확률을 높인다든지 결국 이거를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진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아그라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예. 이거 잘 모르는데요? 너무 좋은. 몰라요. 원래 비아그라가 그 용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 뭐였더라? 협심증 치료제로 나왔어요. 아, 맞아. 네. 근데 임상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실패네. 예, 그래서 프로젝트가 포기할 위기에 처해졌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시선으로 본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네. 끝. 근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진화를 한 그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 영역에서 결국 런칭한 지 한 2달 정도 만에 거의 뭐 블록버스터화된 매출을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죠? 어쨌든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씨앗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에서의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예를 들어서 뭐 임상에서 실패한다든지 결국 이 말은 회사의 실패는 아닙니다. 회사의 실패도 아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기술에 대한 실패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 산업은 짧은 호흡으로 낼 수 있는 성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도 똑같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바라주고 응원을 해준다면 바이오 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1위를 차지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